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을 새 먹을거리는?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5%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을 쓰는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이어 휴대전화로 글로벌 강자가 됐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연초부터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 사태를 빚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70%쯤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거리면서 최대 실적 행진도 한풀 꺾였죠.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스마트폰을 이을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게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확실한 새 먹을거리를 찾지 못하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위기감이 커지게 되죠. 스마트폰 이후에 무엇이 떠오르는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고민은 현재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죠. 첫째, 세계적인 스마트폰 경쟁력을 태블릿 PC와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 이어가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4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과 8천만 대가 넘는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는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신수종은 새로운 나무란 뜻으로 신수종 사업이란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만큼 유망한 새로운 사업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신수종 사업 5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 다이오드 LED,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이 포함됐죠. 2020년까지 23조 원 넘게 투자해 새 먹을거리로 키운다는 청사진인데요. 태양전지와 발광 다이오드 LED는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자동차용 전지는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를 두고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주력 사업 등 혁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행보 주목해 봐야겠죠. 규모와 실적 등에선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과 경영의 혁신뿐 아니라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서도 변화하고 진일보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삼성전자 하면 저 어렸을 적에는 가전사업을 좀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가전은 금성 거 사야지 삼성전자 거 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도체에 뛰어들어서 상황은 확 변하게 됐죠. 앞으로는 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 그건 삼성전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애플도 갖고 있을 고민이기도 하고요. 분야는 좀 다르지만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하고 이걸 뒤따라가서는 지금의 위치도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발전을 위한 고민도 상당히 하셔야지 될 것이고 또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것. 그것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옆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은요, 20분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역에서 이 타러 내려가기가 한참 걸려서 그렇지 빠르고 또 요금도 별로 안 해서 참 괜찮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4,000원 조금 넘는 요금으로 1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공항이지만은 인천 내에 정차역이 몇 개가 있어서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코레일의 자회사인 공항철도 한 해 1,500억 원이나 이윤을 내주고 있는 효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이 지분을 팔겠다고 하네요. 사실 좀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 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팔아서 1조 8천억의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지금 계획이고 방침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알짜배기 사업을 판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뭐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보고요. 그 부채 비율 4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요. 그 눈에 보이는 수치에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만 영업이익 1,500억 올렸고요. 또 향후 지방에서 올라오는 KTX의 공항 직통 연결이라든지 그 서울역 지하 통로 연결을 통한 지하철과의 손실 환승 등 그 공항철도 이용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걸 매각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부채를 줄이려면은 좀 팔릴 만한 걸 팔아야 되니까 이걸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나 봐요. 이게 부채 중에도 악성 부채가 있고 또 철도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가 있거든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악성 부채나 이런 요인을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요. 그 철도공사 주 업무가 뭡니까? 그 부동산이나 역세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열차 운행이 가장 핵심 업무거든요. 이런 핵심 업무를 팔아넘긴다면 그 철도공사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일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좀 심정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공항철도가 코레일이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또 알짜배기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인천공항철도는 그 민자사업 1호 철도였는데요. 즉 그 민영화된 철도였죠. 그런데 이게 이권과 탐욕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교통연구원에서 개통 첫 해 21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했는데요. 6.3%인 13,000명이 첫 해 이용했어요. 뭐 1년 동안 13,0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거의 완전 텅텅 빈 열차로 운행한 거고요. 대신 민간 사업자들한테는 이례적으로 높은 실질 수익률을 보장해줬고요. 또 총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컨소시엄과 사업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떠안아서 겨우 살려놓은 걸 이제 다시 민간에게 넘기려는 거죠. 이게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코레일에 억지로 인수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채를 감수하면서 문제투성인 노선을 반강제로 인쇄해서 겨우 살려놓고 이제 빚을 보려니까 다시 가겠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코레일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제출됐다는 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죠. 제가 코레일 쪽이라고 해도 이건 안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코레일이 제기했다기보다는 그 국토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것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국토부는 왜 코레일에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는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공항철도를 팔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그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한국철도의 다양한 운영자들은 그 경쟁 체제 전면을 통한 철도 계획을 내세웠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수서발 KTX 분리도 강행했죠. 그 인천공항철도도 국토부의 경쟁 체제 구착하라는 장기적 전망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수의 운영자를 두고 여기에 민간이 참여 수혈화를 시킨다는 즉 민영 확산을 통한 철도 개혁을 위해서 이 인천공항철도 같은 규모의 노선은 이 민영화시키기 아주 적당한 크기와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영화 환경, 경쟁체제 환경을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면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이라든지 민영화의 이런 환경들을 더 구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토부 입장.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건데 아주 적당한 크기의 민영화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라는 거는 어떤 데서 나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 독립된 그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있고요. 또 만약에 한국철도의 어떤 그 상당한 경부선이나 경의선 이렇게 거대한 도선을 하기 위해는 투자 지분이라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의 공항 철도 노선과 이 규모와 자산 규모를 볼 때는 민영화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경쟁 체제를 두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운영은 네. 코레일이 계속하고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한다라고 네. 봤어요. 예. 그러니까 수서발 KTX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건 민간 자본에 팔지 않겠다라고 예. 공언을 했지만 공항철도는 아예 이게 지분을 민간에 팔게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조금 가라앉았던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철도 산업에서는 국토부가 이 정한 발전 방안대로 가면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게 발생할 건데요. 예. 이건 뭐 특히 이번 인천공항 사태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민영화죠.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건데요. 네. 이를 사는 지분에 대해서 뭐 수발 KTX 지분처럼 제한 조건도 두지 않았죠. 네.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게 팔리는 걸로 추정이 되나요? 지분을. 코레일이 갖고 있는 1조 8천억에 네. 대해서 민간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그것들을 인수하는 작업이 시작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냥 뭐 우회에 돌아가서 하는 민영화도 아니고 민간에 파니까 그냥 민영화다. 예, 그냥 민영화죠. 뭐 다른 수식어도 필요 없죠. 예. 그러면은 수서발 KTX 때 얘기가 나왔던 어떤 민영화의 폐해,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예, 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요. 예. 뭐 당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 민간이 운영하면 요금이 오른다 그런 건데요. 네. 이런 현상이 곧바로 벌어질 수 있고요. 또 이 민간이 운영하면 이제 그 요금이 오르는 것은 한국의 많은 민자도로나 철도에서 얼마든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또 민간자본은 특히 인천공항 철도를 인수하는 민간자본은 이런 요금 인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레일이 조성해놓은 여러 유익한 여건들을 가져가게 되는 이중 혜택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이 흑자 노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바꿨던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뭐 투자했던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자가 민영화 방침이 세워지면은 뭐 그렇게 사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 시장형 기업이 있고 또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공기업의 그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도같이 여러 가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의 역할에 너무 치중시켜서 맡기면 영국 같은 커다란 이제 이 철도가 시민들에게 폐해를 주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서는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용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인수를 했을 때 가격이 오를 것이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요금이 뭐 대략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당장 요금이 몇 프로 오를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민간이 들어올 때도 전체 사업 영역에 대한 분석과 뭐 수익률을 따져서 적정한 요금 계획을 또 국토부에게 제출해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 보면 통신시장 이런 데서도 금연질의 이런 경쟁 체제가 꼭 이렇게 이상적인 요금 체계가 결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나 어떤 신문당선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신문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철도회사인데요. 요금 인상 발표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업 포기 협박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게 다 민영회사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인천공항철도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또 이런 반대 주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이고 정부도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 요금을 좀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경제학계 일반론인데 이건 사실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 그 절대온도나 진공상태 같이 이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은 꼭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이게 이상적으로 시장 가격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면 뭐 지금 통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새벽 2시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러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규제와 이 정부의 이 감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여러 난맥상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마음대로 시장을 결정한다기보단 주도적 사업체가 독점을 하고 그 속에서 정권을 휘두르면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뭐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건 너무 이제 이상주의적 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이 민간 자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지난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이 한국 이 도시철도나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이 이게 들어올 때 외국 자본과 컨소시엄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한국철도에 진출하는 이 초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한미 FTA나 한EU FTA의 여러 규제 조항, 철폐 조항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금 인상 이런 문제도 정부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영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예. 영국은 그러면 철도 민영화 모델을 도입해서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직접 사시는 분들이나 유학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자나 의회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는데 일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학자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꼭 실패했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국철도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영국철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스발 KTX처럼 다양한 운영자들을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상적이라면은 경쟁을 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좋은 서비스가 와야지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철도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떤 경쟁을 통한 이런 것보다 서로 네트워크의 조화를 통한 효율화가 굉장히 더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레일은 이걸 팔지 말고 어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스발 KTX가 이 신설본이 생기면서 코레일 경영 정상 방안으로 계속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철도 정책이요. 특히 또 이런 인천공항 철도도 매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의 날개를 다 접고 경영정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철도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이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정부의 정책 실패나 또 코레일의 방만 경영 이런 것들로 발생한 부실의 원인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수치만 가지고 이게 17조 적자니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한국철도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지금까지 생생경제 3부였습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와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있는데요. 상담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우리나라 국가자산의 상당 부분이 재벌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단체들도 있죠. 대표적인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 총협회 등입니다. 그런데 재벌 이미지가 강한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약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녀시대와 엑소 이런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여행사인 하나투어, 파리바게뜨의 SPC 이런 곳들이 전경련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 전경련 회원 기업들과는 확실히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들의 모임인 벤처기업협회도 전경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도 벤처기업협회의 회원사가 되면서 서로의 상생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대한상의는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이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 우선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에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박용만 상임회장은 얼마 전에 공식 석상에서 경제 민주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재벌로 거의 가는데도 이들은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우려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또 일회성의 변화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알짜 부동산 정보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시장을 계속 보시니까 요즘 좀 온기가 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 그런가요? 그건 뭐 지표상으로 변화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이제 지표상이 거래량하고 아파트 가격 변동률인데요. 네. 우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좀 보면은 올 1월 달에 4,758가구가 거래가 됐어요. 작년 1월 달에 1,451가구가 그 거래가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2014년 2월 12일 현재 2,407가구가 거래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2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 1월 달,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158가구가 거래된 거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건데, 거래가 많이 된 지구로 보면은 뭐 중구가 2013년 1월 달에는 6가구였는데 65가구, 광진구 9.6배. 이렇게 주로 이제 강북 지역에 전세가가 높고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면은 전세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좀 매매로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정책적으로 풀릴 것들은 거의 다 풀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금융이라든지 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강북 지역의 소형 주택 또 매매가가 낮은 지역 위주로 그 거래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풀릴 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풀리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장이 딱 막혔다가, 네. 이렇게 이제 풀어진 현상을 보면 크게는 이제 분양 시장이 먼저 풀리느냐, 네. 매매 시장이 먼저 풀리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매매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움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은 전 서울과 수도권이 올해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게 큰 특징인데 예. 작년 12월 달에 마이너스 0.3%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 1월 달에는 0.32%가 상승했으니까 네. 작년 12월 달
보다 0.29%가 상승을 했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월 달에 0.37%가 상승을 해서 작년 12월 달보다 0.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뭐 강북에 있는 동대문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금천, 서대문 이런 지역들 상당히 그 전세가가 높은 지역 위주로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좀 그 시장에 많이 진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게 좀 온기가 살아나면은 계속 좀 군불이 떼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갈 걸로 올해 정도는 예상을 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적으로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회복되는 걸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가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적인 아직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적인 한 것들 지역에 지금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 봐서는 제가 작년 말 연초에도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올 1~3분기가 지나면 네. 좀 확연하게 했던 시장이 회복된 거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내수도 살고 좀 뭐 지물포 가게도 잘 되고 예, 이사 가게도 잘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래가 늘어서 그런지 공인중개사가 2년 만에 늘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인데요. 예. 그 부동산 114 정보에 따르면은 작년 12월 기준에 전국 공인중개사 수가 75,630명인데 예. 전년 대비 251명, 0.33% 증가를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44,942명에서 1,306명이 감소를 했고요. 네. 지방은 3688명으로 1,55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은 거래량은 늘었는데 중개인 수는 감소가 되고 네. 오히려 지방은 상당히 늘어난 거 보여지는데 올해 이제 전망을 해보면 올해 이제 취득세 인하라든지 장부세 중과 폐지라든지 리모델링 활용 이렇게 시장 개선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는 조금씩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문 닫는 곳 많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도권은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직도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으면 수도권의 거래량이 30% 이상 늘었는데 네. 중개인 수는 오히려 줄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수도권의 공인중개사가 전체 한 60%가량이 모여 있거든요. 네.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자 거래는 늘었는데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또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네. 여기에 비해서 서울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들이 많은 지역이 예.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이라든지 뉴타운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데에 가면은 뭐 한 집 걸로 거의 부동산이 많은데 예. 이런 데가 지금 시장 위축이 돼갖고 폐업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활성화되면은 상당히 부동산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 생생경제를 팟캐스트로도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전국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10,000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하여튼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우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2017년까지 행복주택 10,000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세부 계획을 보면은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주거용지를 통해서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인데 우선 그 대구의 테크노폴리스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일반 산업단지도 올해 첫 사업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1,02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산단 재생 사업하고 도시 첨단 산단 지역이 한 3,000가구 정도. 그다음에 네. 지방 중소 산단의 그 정주 여건. 그러니까 지방 중소 산단 지역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정주 여건을 위한 그 개선 사업을 해서 미니 복합타운을 통해서 한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런 지역에 포천이라든지 충주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중소 산단 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미니 복합타운이라든지 행복주택이 건설이 되는 지역에 예. 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 예. 우선 그 정주권 개선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정부 재원으로 일단 사업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예. 참고로 사업비의 70%를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데
정부 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금에서 40%, 자기자본 30%. 그러니까 자기자본 30%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주요 도 정책 과제를 올해는 행정력 이런 것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 좀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나 민간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장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지방 재원의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뭐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정부 재원이 제때될 때 좀 확대를 해줘가지고 예. 지방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정주 인구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 이동도 좋고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확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부동산 경기도 살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알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방법과 정보를 소개해 주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청년 실업률이 낮으니까 고용률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나 지금 고용률이 낮아져 있나요? 네, 좀 이해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서 보면은 2017년 기준 청년 고용률 목표치를 47.7%를 일단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39.7%니까 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숫자도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살에서 24살의 고용률은 네. 2012년 기준 43.2%로 이게 OECD 평균이 한 55.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크게 이제 못 미치는 것처럼 네. 보이죠. 그리고 청년층에 해당되는 15세에서 29세 연령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네. 15세와 19세, 25세와 29세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이 20세와 24세의 취업률이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예.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청년층 고용률을 이제 살펴보면 이게 청년층이라고 하는 게 15세에서 29세까지거든요. 네. 캐나다가 63.2%고 영국이 60.2%, 일본이 53.7%고 한국은 40.4%, 2012년에는 40.4%, 13년에 39.7% 정도. 네. 좀 다소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대한민국의 진학률과 상관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가요? 20에서 24세 예. 이제 진학률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네. 이 레인지, 이 구간에 지금 고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에 이제 평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고등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24세 정도까지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고용률이 네. 그러면은 25세에서 29세만 비교할 때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가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낮죠. 편이긴 한데 예. 특히 이 구간은 좀 지나치게 낮은 거죠. 네네. 그런 또 착시 효과가 네네네.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고용부가 11월 오전에 대통령 보고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청년 고용률 목표치는 41.9%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주요 정책을 보면은 직업교육 훈련을 혁신하겠다, 능력 중심의 채용 인사를 해보겠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환경을 만들겠다,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겠다, 다양화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대략 정리가 되는데요. 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24살 이제 예.
구간에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처럼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서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그렇군요. 일단 좀 읽혀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학습 병행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네. 것. 그러니까 예. 이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취업 희망자를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예. 해당 기업에서 6개월에서 4년까지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나면 동일한 자격이나 학력 등을 인정하는 이제 제도인 거죠.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꽤 오랜 동안 네. 그 실행해온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그 대학에 이제 준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인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고용률도 해결을 하고 네. 진학률도 좀 낮추겠다. 문제 이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 사람들이 네. 어느 정도 규모나 될까요? 지금 이제 당장 정책적으로 목표로 네. 하는 인원은 1,000개 기업을 일단 먼저 도입을 해서 7,000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영역이 대개는 이제 제조업 분야가 대부분이었는데 문화나 컨텐츠, IT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좀 흥미가 있고 호감이 더 높은 이제 영역으로 다양화해서 네. 2007년까지는 10,000개 기업 정도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네. 1,000명에 7,000명 정도였으니까 많으면 한 7만 명까지 이제 해당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상무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네. 이 일과 학습의 병행제가 청년 고용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49만 개 정도의 청년층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대략 2017년에 이제 7만 명까지 네. 이제 수혜자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태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의 조기 취업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네. 하는데 이 부분은 꽤 시간이 저는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에서 24살 사이의 친구들의 취업률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진학률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이제 취업률이 제고가 돼야 전체 이제 고용률이 네. 제고가 그렇죠. 된다는 판단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취업 준비가 되어 있는 25에서 29살 쪽에 조금 더 네. 정책적인 부분을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럴 것 하고요. 같아요. 우리나라 네. 문화에서는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5세에서 19세, 그다음에 20에서 이제 24살 이제 구간에 있는 청년층들에 대해서 네. 진로 교육.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안을 좀 더 진행을 해야 조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하던 이 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문제는요. 네. 그러니까 20에서 24살에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빈일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졸이 안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문제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고 네. 하면 저는 지금 취업을 못하고 그러나 해야 하는 25세, 29살에 정책적인 집중이 조금 더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이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청년 실업 해소 정책들이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있는데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스매칭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라든지 산재 예방시설 등을 확충하는 고용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꾸준히 가게 되면은 청년층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은 중장기적인 플랜하에 이제 서서히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 34세 미만의 청년을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를 고용하는 의무 고용 제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데 20살에서 24살의 단기적인 기대 저는 좀 기대가 좀 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또 뭐라고 해야지 되나 말하자면은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1월에 고용 동향이 발표된 걸 보니까 뭐 상당히 장밋빛 같이 나왔어요. 기사 제목들이. 저도 어제 이제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뭐 채용 시장에 있고 고용 시장을 조금 이해는 하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475만 9천 명. 예, 우리나라 생산 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는데 이 숫자가 2002년 3월 84만 정도 는 것 이후 12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라는 거죠. 왜인지는 지금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들이 굉장히 늘어났나? 이렇게 제가 뭐 이유를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고용 환경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인 거죠, 이것이. 네. 그리고 12월 달은 조금 채용 조금 비수기거든요. 그리고 1월 달은 채용이 좀 늘어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이유는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뭐 정부도 밖으로 나가서 일자리 찾아봐라, 뭐 이런 그런 사업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인크루트에서 지난 1월 달에 글로벌 취업 트렌드를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세계 일자리를 저희가 매번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일자리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2월 대비했을 때보다 1월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들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도 크게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즌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월이 되면 1월이 되면 일자리들을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종료를 했다가 좀 대폭 느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경기들이 좋아져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인가는 2, 3월을 좀 더 지나면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계절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보면. 계절적 요인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회복세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은 또 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일자리 수가 반드시 늘어난다라는 등식은 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외신을 보면은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부가가치가 없는 인간인가, 로봇에게 내 일자리를 줘야지 되나, 뭐 이런 또 회의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부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5살, 29살 정말 취직을 해야 되는 이 학생, 그 취준생들의 취업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좀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는가? 급여 격차이죠. 제일 큰 게. 일단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층들이 갈 만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 라인의 단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산업에 대한 좀 이렇게 프로모션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의 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같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청년층들의 이런 일자리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층들이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의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청 내려보내는 단가의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재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고 인력에 대한 재투자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것은 계속 이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진행이 되고 산업의 근간들은 좀 취약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는 이슈는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거시적 관점들도 같이 좀 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참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잘해라라고만 말로만 해서 이게 좀 되는 게 아니어서 뭔가 좀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이번에 지금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이제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중 금리보다 좀 높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잉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게 됩니다. 이번 2차 접촉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해왔고요. 대표단은 김규현, 원동현 남북단장이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기획이 있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